10시 20분.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신규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정치권 아주 다 꿰뚫고 계세요. 항상 보면 제가 페북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주 네, 페북에 좋은 글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네, 우리 신 교수님 보시기에 오늘 제일 뜨거운 핫 뉴스가 과연 뭘 한번 내가 짚으셨냐 보시죠. 네, 장동혁 씨가, 예, 그동안 그렇게, 뭐, 유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그 강적들에 나와가지고 그게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이제 장동혁 그 의원은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복심? 뭐 이런 식으로 친한 인사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그 강적들의 뭐 진중권 씨도 요새 뭐 한동훈의 호위무사라고 음,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조금 보수 정치권에서는 화제가 되는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그 장동혁 씨나 뭐 진중권 씨나 대체적으로 논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약간 어, 좀 방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그 예, 정권 심판론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선이 그렇게 됐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또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복원을 하고 또 파국을 예, 막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 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보수 예, 지지자들도 그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이 더 책임이 많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호를 해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렇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은 숙제다. 그리고 음, 또 아울러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컨텐츠도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게 약간 정론화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예, 여러 여조에서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은 좀 미미한 상황이고 그런 음,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 정론적인 얘기를만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책이 그러니까 그 나오고 나서 그 윤한 갈등이 이제 터질 때는 이제 예,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서 막 뭐 한동훈 편을 들었다. 뭐 한동훈이 배신했다. 그러면서 막 저까지 이 책도 공격하고 그런 그 난리를 한번 겪었었는데 이제 총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뭐 일부 한동훈 강성 지지층들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그 책임론으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쪽을 공격을 하고 용산 쪽을 공격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왜 편 안 들어주냐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수가 상당한 내홍을 겪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봉합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지층이 워낙에 제가 봤을 때는 뭐 8, 90%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의 그 약간 이제 강경론자?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 장동혁 씨 나온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뭐 주전파, 주화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원래 예, 그 강성 매파의 목소리가 이제 많이 들리게 돼 있고 또 언론에서는 그런 거를 부추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뭐 쌈구경하는 예, 재미가 있으니까 그게 과대 표집돼 가지고 보이는 거지. 사실 주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죠. 파국을 막고 음, 빨리 관계 회복을 해서 음, 이 거야의 공세에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해야 된다. 뭐 그게 정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좀 한동안 팬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이 누라이드 본을 보니까 이 팬덤이 한 4배나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방송할 때보다 2배, 3배, 지금 보니까 4배인데 4.10 총선 전에가 1만 8천 명, 지금이요 7만 2천, 오늘 아침 10시 기준으로 따지니까 7만 2,495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요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 출마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원을 보내는 이건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서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도 보면은 이 한동훈 팬덤하고 이제 개딸 이거 팬덤 이재명 팬덤을 비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부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한두 번 해보니까 한동훈 팬덤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얘기할 이유도 없고 아직 나쁘게 평가를 받을 상황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객관적이나 이재명 쪽에서 보면 비판할 게 많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좀 객관보다는 좀 나은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달린 모양새를 이런 그 흐름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교수님 같이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팬덤을 한번 비교하고 보면 과연 어떤 점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야만이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팬덤이 뭐 일반 이제 셀럽들, 일반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데 많지만 정치인에서의 팬덤은 그동안 이제 문파, 백개놈들, 그 다음에 이제 객단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한국 팬덤 뭐 이 정도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국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조국보다는 뭐 지금 한국 팬덤이 훨씬 더 센 걸로 제가 보이는데 그런 이 흐름을 볼 때, 이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의 이 수준 양상,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투표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팬덤이라는 거는 그 정치인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거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음, 그리고 그 팬덤을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전에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보수 유튜버들한테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은 약간 그 자기의 그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팬덤의 주력 세력이 이게 약간 어르신층에 좀 집중이 돼가지고 약간 음, 대중성을 많이 상실했다 이제 그런 것이 음,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좀 여성 친화적인 이미지 때문에 또 여성 강성 여성 팬덤도 있고 뭐 음,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정치인을 약간 좀 이렇게 지켜주는 입지를 다져주는 그런 큰 요소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현대 정치에서 팬덤이 없는 음, 정치인이 좀 생존하기 힘든 구조가 됐고 약간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도 약간 뭐 이대남 팬덤, 뭐 fem코 팬덤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쟤는 청년을 좀 대변하는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또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예, 그건 좀 소수의 팬덤이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팬덤이 강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정치의 입지가 보수 내에서 단단하다는 것과 그리고 어쨌든 보수에서는 가장 큰 입지가 있는 그런 이제 주류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는 그 정치인의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음, 그런 면이 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금 팬덤은 약간 좀 전선이 이 보수 내로 그어져 가지고 이제 주적이 뭐 저 좌파가 아니라 뭐 홍준표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 조정훈이라든가 지금 주요 타겟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예, 일차적인 한동훈 팬덤과 정치인 한동훈의 목표는 이 판에서 이 보수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보수에서 이렇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전선이 내부에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뭐 한동훈 팬덤 자체가 옛날에 뭐 문재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뭐 팬덤이 되게 극성인 정치인 그렇게까지 지금 대중적으로 인식되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지 않나 뭐 이런 또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덤이나 입지도 지금 약간 보수 내에서의 뭐 과반 이상 정도의 수준인 거지. 저쪽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사불란한 체제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음, 저 좌파 진영은 정말 똘똘 뭉치다 못해 결집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이번 총선 승리라든지 해가지고 그들은 막 MBC라던가 뭐 이재명이든 뭐 조국이 됐든 문재인이든 그냥 똘똘 충성심이 아주 그냥 결집력이 대단해요. 근데 이 보수는 그게 약해요. 그래서 약간 음, 지금의 한동훈 팬덤은 약간 공세적이라기보단 전 방어적인 팬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지금 민주당은 약간 다른 게 막 일당 독재처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팬덤도 만약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되게 탄탄해지고 막 이재명처럼 그리고 뭐 당권을 다 틀어쥐고 막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위세를 누린다. 옛날에 막 문재인 뭐 지지율 막 그렇게 가듯이 그러면은 대중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겠지만 약간 지금은 이제 이 보수 내부에서의 패권 다툼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은가. 그리고 음, 뭐 저 홍준표라든지 뭐 조정훈이라든지 그런 타겟을 정해가지고 한동훈 지켜 뭐 절대 여기서 다음 이제 미래 주자로서의 한동훈의 그 씨를 그냥 아예 싹을 자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뭐 홍준표나 뭐 이준석이나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똘똘 뭐 뭉치는 양상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강준만 교수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이 그 강준만 교수가 이제 쓴 칼럼을 보니까 이 제목이 경향신문에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 강준만을 화이운동해갖고 한동훈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페어기 올린 글을 보면 조금 이제 의견을 자기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준만 교수의 글과 관련해서 이 신 교수께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한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한동훈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제가 한동훈 강준만 교수가 그 강준만 경향신문에 쓴 교수의 칼럼이요. 강준만 교수를 비롯해서 일부 음, 중도층 중에 한동훈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애틋함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애초부터 총선은 이 정권 심판론 때문에 한동훈이 굉장히 뭐 처신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이 승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동훈이 나와서 되게 많이 소모되고 그다음에 또 패배의 책임을 이렇게 뒤집어쓰고 이 공격을 받고 이런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안쓰러움 그런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음, 한동훈이 미스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간 뭐 중도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좀 한동훈에 대한 애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막 모두 까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막 모두 까는 척 하면서도 이렇게 진중권에 대해 뭐 감정이입을 막 해가지고 내가 뭐 그 지경이었어도 뭐 이해는 간다. 그 뭐 저 이조 심판론 나도 했을 것 같다. 그때 상황이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막 디펜스 해주면서 맨날 입 바른 소리 하더니 약간 음, 이 감정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입하는 그런 약간 중도 엘리트적인 화이트 칼라 그런 쪽의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강준만 교수 그거를 봤는데 약 그 소개를 했는데 제가 강준만 교수님이랑 이렇게 소통을 좀 할 때도 가끔 있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되게 정치적으로 좀 나이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 이게 약지를 못해서 저렇게 그냥 정면 돌파를 했다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회장에 그거 멍에를 썼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보수가 거의 막 박살날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저쪽 거야의 거세 그 공세도 있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정치적으로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친윤하고도 뭐 갈등이 있다 그러고 이 보수 내부에서도 자꾸 막 공격하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이 잘못이 아닌데 너무 지금 다 덤태기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길래 근데 저는 이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총선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책을 썼을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 총선에서 뭐 승패와 상관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과정 자체를 뭐 그게 고난이 됐든 꽃길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밟아 나가면은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된다. 그러니까 총선 나오기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약간 좀 꽃길을 걸었죠. 예. 그냥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뭐 대하투쟁적인 그런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스타성을 되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 총선에서의 과정도 챕터 2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지지층 일단은 이제 모든 게 자기 핵심 지지층을 만드는 그 과정이 제일 먼저 선제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예, 정치인이라는 게 그런 고난소사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자기의 그 서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 자기의 끈끈한 팬덤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총선에서 뭐 용산이나 이 당은 굉장히 망했는데 한동훈 개인으로 보면은 이게 뭐 비긴즈가 된 거라고 저는 누누이 예전부터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애초에 대권이나 이런 향후의 정치적인 일정을 생각하고 자기 미래와 비전을 봤기 때문에 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없어지고 사라질 가능성이 컸던 게 첫째로는 만약에 뭐 김기현 체제로 이렇게 가가지고 되게 무난하게 갔다. 예. 뭐 그렇게 무난하게 졌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 뭐 더 존재감이 없을 뿐더러 그 좌파 진영에서 공세하는 그냥 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내지는 뭐 윤석열의 아바타 그런 걸로 자기 캐릭터를 그냥 어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총선이 이제 망하고 용산도 망한다. 그러면은 또 이 진영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신뢰를 받지를 못해요. 그냥 지금 그때 당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웰빙했다. 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용산의 인기가 떨어지고 당도 막 망하는 상황에서 뭐 그 분란이나 그 총선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막 한동훈을 뭐 간절히 지금처럼 막 원하고 막 나와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선 거는 본인의 강력한 권력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정치 신인이니까 그런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정치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나름대로 나와서 어쨌든 뭐 패전을 통해서도 이렇게 얻는 교훈이나 그런 게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경험이나 자산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최소한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은 많이 벗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독자적인 정치인처럼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 뭐 팬덤도 많이 생겼고 예전에는 그냥 황태자 이미지였는데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어, 그 고난 서사도 생겨가지고 뭔가 지지층들하고 공유하는 그 정서, 끈끈한 정서도 생겼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한 단계 더 성숙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그 강준만 교수님도 그런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정치인을 항상 만드는 거는 고난과 시련이고 뭐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뭐 박정희 대통령도 죽을 고비 넘기고 혁명을 한 거고 어쨌든 그다음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삼당 합당이라는 그 정치적 고립을 뚫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뭐 다 정권을 한 거고 뭐 노무현도 그랬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인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멍청한 수처럼 보이지만 저는 꼭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사실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더 어, 체급이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뭐 제가 보기에도 그이당 대표 출마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네네. 행보를 볼 때. 그렇다면은 저는 항상 내 주장 중에 하나가 당 대표로 나오려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해를 먼저 하고 나와라. 그거는 개인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자기 우파 진영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모든 거를 위해서 볼 때 딱 당연히 화해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화해의 제스처가 전혀 보이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해가고 싶으세요?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씨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그건 본인의 정치력이죠. 그리고 뭐 당 대표 나와서 뭐 자연스럽게 뭐 당 대표가 되면은 뭐 만나게 될 것이고 뭐 협력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 제가 보기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이제 정치적인 비즈니스 관계 이제 그런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그런 거를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두 분 다. 예. 지금 막 이 보수라는 전체의 이 진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위기 상황인데 뭐 본인의 개인 감정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결국에는 뭐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에 따라서 주도권 싸움이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그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좀 미래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한동훈 쪽에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글쎄 뭐, 모든 뭐 지망이죠. 뭐 평양 감사도 아저씨도 네. 안 한다고. 네. 네, 뭐 그냥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진중권 씨나 뭐 장동혁 씨나 그 누가 됐던 뭐 강준만 교수도 그렇고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대권까지 가는 크게 그 보수를 결집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는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상수, 장동혁 씨도 그러더라고요. 관계 복원은 상수다. 예, 상수인데, 그거를 어떤 음, 식으로 뭐, 어떤 이제 결국 남은 거는 약간의 이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보여지는 음, 여론전이라던가, 예, 그런 걸 음,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정치적인 능력? 그런 것도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겠죠. 예, 본인의. 음.
글쎄 뭐 본인도 뭐 알아서 잘하고 뭐 옆에서 조언들도 하겠지만 또 네, 지금 근데 제가 상상했는데 웹조사나 이런 좀 거를 돌려보면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유난 책임에서도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뭐 자기가 생각하기 자기한테 얼마나 더 가장 정치적인 이미지나 뭐 이런 것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뭐 할지 행보를 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글쎄. 근데 뭐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 뭐 언론 보도 그것도 이제 언론 보도 기관마다 이제 성격이 다 다르니까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남아오면서 결국은 이번 당 대표 출마한 사람 전부 비윤들이다. 예, 비윤들이다.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저희 누구죠? 이 홍준표와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나오고 있잖아요. 최상병. 요 중대 결심은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때 나오는 중대 결심하고 이게 같은 건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건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상병 건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의결 29일 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저 최상병 28일 날. 예, 최상병 28일 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최상병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음, 돌파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 개입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발언하거나 할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홍준표가 지금 뭐 홍준표 또 이번에 뭐 최상병 특검 뭐 반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굉장한 그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을 가지고 거야에서 굉장히 이거를 그 탄핵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지금 이 정권이 3년 남았는데 얼마나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을 이제 결집하고 갈 것인가의 이 이슈의 중심에 최상병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그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 이게 뭐 그 수사가 미미하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 뭐 이 문제 이런 발언 하신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통령이 정말 이 최상병 특검 문제로 이제 보수층에게 재신임을 묻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홍준표가 됐든 그런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특검이 막 번져가지고 뭐 탄핵 공세까지 가는 거를 어느 누구도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 보수가 진영 자체가 그냥 그 망해가지고 다 고생을 한 거를 홍준표 본인이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비윤 쪽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 약간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의 그 주류 여론이 그래도 대통령이 어떤 특검에 대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고 그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수층 내에서는 주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뭐 김용이나 뭐 안철수나 뭐 누구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반기를 드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딱히 그걸 통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2의 뭐 유승민처럼 돼가지고 미래가 없고 좋을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해서 그럼 나한테 좋은 건가? 그런 정치적 이득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문재인 그 회고록 때문에 뭐 삼김 여사 특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강단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최상병 음, 문제도 사실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여론전을 미리 했었어야 됐던 건데 뒤늦게 지금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음, 건데 공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거를 좀 되새겨가지고 뭐 음, 김민전 그 당선인도 뭐 삼김 특검 하자. 중도층도요 삼김특검 다 찬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특검에 대한 공세를 특검으로 받아치면서 저들이 자꾸 막 그 특검을 여러 번 하면서 여러 번 공세를 하면서 대통령을 뭐 대판이 뭐니 해서 희화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공세를 해야지. 그리고 약간 그 특검몰이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제 그런 희화화, 정치 희화화 이런 거를 자꾸 부각시켜야 보수층도
결집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을 음, 그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이제 제 페북에 뭐 들어오시는 이제 보수층 좀 약간 나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정수 이제 뭐 수사한다, 뭐 김정수 그 특검한다, 뭐 이런 게 공론화 좀 되니까 이제서야 조금 뉴스 챙겨본다고. 너무 국힘이 하는 게 없어가지고. 예. 다들 뭐 뉴스 끊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뭘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인데 국힘은 너무 그런 걸 안 했잖아요. 되게 수세적으로만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뭐 최상병 문제도 그렇고 약간 그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방어 논리와 그 프레임과 전선을 가지고 싸우면 탄핵을 겨우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보수 지지층 콘크리트 30% 이상 지키고 가야지 어쨌든 맘대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내 사람들 다 모두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최악은 막아야 된다. 파국은 막아야 된다. 그런 거를 최후의 전선을 그어가지고 결집의 동력을 삼아가지고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국힘의 처지가 정말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 민희진 씨 같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nothing to lose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적으로는 지금 되게 분열돼 있고 굉장히 좀 자괴감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 보수층부터 먼저 다독이면서 가는 아젠다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벌써 27분이 지났는데, 오늘 또 좋은 말씀 고맙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좀, 꼭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지금 이제 3특검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제 또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수사과의 중간 간부 인사가 이제 곧 있으니까, 바뀔 거냐, 안 바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수사 이제 전주지검,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 이 수사 라인 바뀌냐, 안 바뀌냐는데, 지금 이제 여러 보도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수사 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것이다. 예. 한 년 정도가 바뀌는지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사위 수사는 전주지검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북 송금 다크 수사는 이 수원지검. 여기는 간부들이 상당히 교체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그 민희진 그 기자회견 때도 제가 그 이제 약간 페북에 쓴 글이 제가 쓴 글들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론 조사나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반수가 넘어요. 그 좌파 진영에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가짜겠거니 그렇게 생각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해보고 뭐 여조 웹조사 같은 거 돌려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의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하고 소통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숨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진짠가 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지금은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정면 돌파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그 골마 터지는 거를 직시를 하셔야 돼요. 용산에서도. 그리고 음, 어 그리고 그렇지만 또 사람들은 정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 감정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을 음, 다 전환해서 어, 그 스스로의 권리, 스스로의 그런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여론전과 그런 대국민 소통 이런 행보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활발히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그 철저한 이런 그 법 집행 이런 게 투트랙으로 가야지 국민들이 저 사람 되게 억울했겠구나 그렇게 알아주는 거지. 자꾸 뭐 이게 긁어부스러 만드는 거 아니야? 더 뭐 비호감을 더 자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네. 음. 그래요. 하여튼, 어쩌니 말씀드려 하여튼 고맙고, 지금 속보들이 또 하나 아주 좀, 이건 또 사건이 커질 것 같은데, 육군 훈련들 한정이 말이죠. 우리 이제 신 교수는 이제 여성이지만 다 아시겠죠. 이 얼차려의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군기 훈련. 이 얼차려 훈련하는 도중에 한 명이 또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이제 이 민간 총체를 수사 중에 있다는데 요것도 이게 최강병 사건의 이 특검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폭발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지금은 고맙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그냥 뭐 투명하게 그냥 딱 그 정면 돌파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어, 나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그-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알아먹어 그거는 안 통하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적극적인 뭐 예, 지금 요새 여러 가지 많이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미니진부터 예, 해가지고 뭐 요새 또 강용욱 씨도 또 막 자기 해명하니까 또 뒤집히고 막 그랬잖아요. 뭐가 여론이. 그래서 뭐 예. 지금은 적극 소통하고 여론전을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지. 아 그냥 옛날처럼 뭐 다 이게 뭐 절차대로 했으니까 문제 없어요라고 해도 그거가 잘 먹히는 시대는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어 정면 돌파해서 다 투명하게 밝히고 빨리빨리 피드백을 주고 그게 제일 저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숨기랴 숨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온라인 매체까지 해서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나라가 숨길 없죠. 필요도 없고 동시에 숨길 필요도 없고. 적극적인 자기 방어를 하고 홍보와 여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예. 그냥 우린 이게 충분히 됐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거 법대로 다 했으니까 문제 없어라는 거는 자기만의 생각인 거고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중들한테 이제 설득하는 시대라는 거죠.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